그 규제에 대해서 최신 동향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법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화관법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화평법 개정에 있어서 제일 큰 사항 중에 하나죠.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 제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등록 기준이 조정이 된 건데요. 원래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100kg, 100kg가 기준이 돼서 100kg 이상 제조 수입 시 신규 화학물질 등록이 필요했었지만 지금 개정된 이후에는 연간 1톤, 기준이 연간 1톤으로 조정이 되면서 신규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할 때 신규 화학물질에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1톤 미만일 때 신규 화학물질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제도의 기준이 바뀌고 그러면서 변경사항이 또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고는 굉장히 간단한 제도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뀐 거에서도 신고 제도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실은 이제 제출 자료의 추가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원래도 신규 화학물질 신고를 진행을 할 때 분류 표시가 확인이 되면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행일이 8월 7일이니까 벌써 이제 시행이 되고 한 8, 9, 10, 3개월 정도 지났죠. 네, 실제로 신고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정의가 생긴 우리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라는 정의가 생겼죠. 그러면서 유해성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서 이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대해서 다이아그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 전에를 보시면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이 기준이 0.1톤, 100kg죠. 그래서 100kg 미만이면 신고를 하고 100kg 이상이면 등록을 하는 프로세스였지만 개정 후에는 연간 1톤이 기준이 되면서 1톤 미만이면 신고, 그리고 1톤 이상일 때 등록,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또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죠.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신고된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신고된 물질도 유해성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성 정보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물질은 유해성 미확인 물질로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고 통지, 그러니까 신고를 진행을 하면 우리 신고 어디서 진행을 하죠? 보통 우리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진행을 합니다. IT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고한 물질에 대해서 그 신고 탭에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완료한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고 어떤 물질을 신고했으며 신고 번호가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라는 탭이 하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은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IT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신고한 신규 화학 물질에 대해서만 이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물질이 이 물질은 유해성이 없으니까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규 화학 물질로서 신고를 할 때 분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 도대체 뭐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최소한 인체 급성 유해성, 그리고 인체 만성 유해성, 그리고 생태 유해성에 대한 부분,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항목씩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체 급성 유해성에서는 경구나 경피, 흡입, 그리고 만성 유해성에서는 우리가 생식세포 변이 원성으로서 에임즈 시험, 그리고 생태환경 유해성에서 어류나 물벼룩 아니면 조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랑 그리고 이분해성,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네, 확인을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질은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인체 급성, 그리고 인체 만성, 생태 유해성, 이 세 가지 유해성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데 적어도 급성 경구독성, 그리고 복기돌연변이, 그리고 어류급성, 이분해성, 요 네 가지, 네 가지에 대한 자료, 독성 자료를 확인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질은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독성 시험이라는 거는 지금 가이드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굳이 시험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시험한 독성 시험만이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가 뭐 예측 자료, 뭐 큐사라든지, 그리고 문헌 자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자료들,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독성 자료를 확인했다라고 해서 그 근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해성 미확인 물질 이 바뀐 제도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보 제공이에요. 네. 이 정보 제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유해성 미확인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네, 법에 아예 의무로 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보 제공을 하죠. 화평법 이행사항이라든지 뭐 유해성이 있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위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것들은 뭐 별지 25호, 26호, 그리고 또는 이제 MSDS 이렇게 되는데 이 유해성 미확인 물질은 우리가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된 물질인 거잖아요.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라는 게. 그래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별지로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해성 미확인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MSDS에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MSDS의 15번 항목, 우리 15번 항목이 뭐가 있죠? 예, 법적 규제 현황이에요. 우리가 MSDS가 1번부터 16번까지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15번 법적 규제 현황에 이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라는 정보를 기재해서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은 기존 양식, 오른쪽은 개정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양식이라 함은 이미 우리는 MSDS를 작성해서 취급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MSDS에는 지금 가나, 다라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요 항목에다가 밑에다가 화평법 관한 법률 해서 이제 유해성 미확인 물질 그리고 해당 물질명을 적으시고 미확인 항목이 어떤 거다. 여기 작성 예시로 지금 급성 경구독성이라고 적었죠. 네, 아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몇 개 있었죠? 4개가 있었어요. 그 4개 중에 급성 경구독성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약인 항목을 급성 경구 독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급성 경구 독성에 따른 시급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포가 되었어요. 뭐가 배포가 되었냐? 이 유해성 미약인 물질을 어떻게 취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었고 그 배포된 거는 지금 우리 산업계 지원단 홈페이지 있죠? 거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 안에 우리가 MSDS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문구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MSDS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 MSDS의 유해성 미약인 물질 기재하는 거요. 지금부터도 필요해요. 그쵸? 지금 당장 내가 만약 오늘 신규 화학물질 신고를 했는데 그 물질이 유해성 미약인 물질이다 라고 하면 기존 양식에 요렇게 작성 예시처럼 요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오른쪽에 개정 양식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 항목이 생겼어요. 새로 개정이 된 거예요. 이 산안법의 MSDS 작성 우리 고시 있죠? 그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 항목에 화평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기존 양식 보시면 화평법 없죠? 근데 개정 양식에 다 항목으로 화평법이 들어가면서 그 화평법을 기재를 하고 그 밑에 유해성 미약인 물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존 양식에 그냥 추가해서 써도 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현장에 배치되는 MSDS에는 오른쪽 개정 양식 요거가 이제 비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라는 거.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유해성 미약인 물질 기재할 게 있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개정 양식으로 작성을 하세요. 그러는 게 이제 훨씬 2번 일 안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MSDS 양식 자체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쵸? 변경이 됐어요. 다 항목에 화학물질에 대한 이제 화평법이 들어가게끔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해성 미약인 물질이라는 부분이 없어도 이 개정 양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MSDS를 이제 사업장에서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 개정된 양식으로 MSDS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게 유예기간이 6월 30일이다. 이거를 잊지 말고 MSDS의 개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유해성 미약인 물질의 안전기준,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배포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신규 화학물질이야. 근데 유해성이 확인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 물질을 유해성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이제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노출, 그 물질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뭐 공정이나 작업 조건이나 뭐 성상 이런 거에 따른 이제 노출, 그리고 그 물질 자체의 물성,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죠. 뭐 끓는 점, 녹는 점이다, 뭐 증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으로 우리가 사업장에서 취급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외 대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물질, 우리가 유해성 미약인 물질로 된 그 신규 물질이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이제 혼합물 내에 그 물질이 한계 농도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뭐 한계 농도 미만이면 우리 MSDS에도 안 쓰죠.
예, 그만큼 이제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류 기준에 따라 이미 분류가 가능한 혼합물. 그러니까 그 제품 안에 유해성 미약인 물질이 들어갔는데 이미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이 돼.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의 유해성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 되지 굳이 유해성 미약인 물질을 따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정이라든지 뭐 증기압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 분진이 뭐 얼마나 발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노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정 특성상 개방형이냐, 뭐 밀폐형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밀폐형일수록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도가 작아지겠죠. 근데 개방을 할수록 영향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질수록 우리는 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 수준 결정이라는 내용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여기에서 번호가 써져 있죠. 33. 33이면 높음. 그쵸? 예. 노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럴수록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그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전기준에 대한 이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이드예요, 가이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니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그 사업장 여건에 맞게 안전사용 관리 그 방법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런 안전 기준 같은 거를 사업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막 위험한 고독성의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가 굉장히 이 관리가, 취급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장은 원래부터가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뭐 유해성 미약인 물질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신규 화학물질 신고 요거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안전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환경공단에서 이 신규 화학물질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공단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고 통지할 때 유해성 미약인 물질 여부를 확정받는 거냐? 제가 이제 유해성 미약인 물질은 우리가 신고를 신청할 때 이미 신청자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자발적 신고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이 유해성 미약인 물질은 우리가 신고 결과가 아까 제가 정보 공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신고는 정보 공개를 안 했는데 8월 7일 이후로 신고된 물질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한다. 근데 이 정보 공개 내용에 그 물질이 유해성 미약인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제 뭐 분류 표시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겠죠. 다만 그 물질이 유해성 미약인 물질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해성 미약인 물질을 확인을 위해 원본도 내야 되냐? 아닙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을 해서 그 독성 값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문헌 자료라든지 뭐 어디 뭐 예측 자료도 되고 그래서 그 자료의 결과값 그리고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만 작성을 해주시면 그 자료의 원본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원본 자료까지 내게 되면 우리가 등록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신고는 등록보다는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냥 근거, 출처 정도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유해성 정보 공개 시 유해성 미약인 물질 여부도 공개가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해성 미약인 물질은 아까 그 영역 있었죠. 여기 지금 5개라고 우리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5개였는데
5개 중에 하나였던 부식성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4개 영역이죠. 우리 아까 4개 영역 보셨죠? 그 시험 항목, 각각의 시험 항목 4개 영역 중에 하나라도 확인 못하면 유해성 미확인 물질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맞습니다. 그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 됩니다. 우리 MSDS에 미확인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라도 4개 중에 하나라도 확인을 못하면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해성 정보 공개, 제가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실은 우리가 원래도 정보 공개는 하고 있었어요. 유해성 정보를 원래도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정보 공개가 된 유해성 정보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신뢰도가 낮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출하는 자료들, 그런 자료들은, 신뢰성이 낮은 자료들도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 우리가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EU 우리가 에카라고 부르죠. 에카에서도 이미 정보 공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 CLP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화학물질의 그 정보 공개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안으로 우리가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위해성 분류가 있고, 그리고 그림 문자, 신호어, 작성 사유 등, 그리고 이 분류로 제출한 기업수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규 화학물질 신고가 이런 식으로 유해성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적정성 검토 결과라고 해서 우리가 신고를 제출을 하면 아까 제가 환경공단에서 주체가 돼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신고된 신규 화학물질을 공단에서도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신청자가 제출하는 분류 표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단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또 있을 거예요. 그게 따로 결과가 이렇게 공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작성 사유 보시면 요거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작성 사유 1은 보고서예요. 이미 평가된 분류라든지 보고서. 근데 작성 사유 4 같은 경우는 Q사라든지 유사구조 물질 이용한 자료들. 그러니까 1번은 실제 시험한 값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지금 작성 사유 5를 보면 평가되지 않았으나 공개된 유해성 분류 잘 근거가 별로 없는 거죠. 신뢰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뢰도를 보는 이유죠. 사유. 네. 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8월 7일 우리가 이 신고 제도가 바뀌게 되는 공개되는 부분 그게 8월 7일 시행이에요. 그러면 8월 7일 이전에 신고된 신규 화학 물질들도 전부 공개가 되는가? 요거 또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는 신고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신고를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공개가 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대답이고요. 다만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 신고된 물질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까지도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보 공개된 물질, 정보가 공개됐으니까 자료보호 신청 할 수 없겠죠. 우리 보통
신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자료 보호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료 보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총칙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신고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자료 보호된 거는 총칙명으로 공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한 표입니다. 네, 신고 대상 개정 전에는 0.1톤이 기준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1톤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제출 자료. 제출 자료도 원래 제출했던 거 플러스 유해성 분류 표시에 작성 사유. 아까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죠? 그 작성 사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 그걸 내는 게 이제 바뀌었고요. 유해성 정보 검토. 개정 전에는 없었으나 이 부분 환경공단에서 적정성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개 대상. 이전에는 등록한 물질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개정 후에는 우리 신고된 화학물질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개 범위. 이것도 이제 또 말이 많죠. 원래도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해서 우리가 이제 등록 형태나 목적 결과, 결론을 이제 요약서, 그리고 안전사용 지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개를 해서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결과값들만 나와 있어요. 공개가. 근데 결과값만 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 값이 어떻게 해서 나온 값인지, 뭐 GLP 기관에서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문헌 자료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활용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요렇게 꿀 거다. 개정 후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요렇게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차차 향후 요렇게 공개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정 보완. 아까 이제 우리가 누구라도 공개된 자료를 보고 수정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유해성 관리. 이것도 이제 원래도 우리 이제 고위에 다유통 물질 이거 이제 골라가지고 등록하게끔 고시하겠다. 이 내용은 원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가 필요시에는 아예 정부에서 유해성 시험 자료 생산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바뀌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신규 화학물질 신고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또 크게 바뀐 게 유독물질 지정 체계가 개정이 되었죠. 이미 개정이 됐죠. 우리 8월 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쵸? 예. 원래 이제 우리가 유독물질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세 가지 유해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게끔 인체급성, 인체만성, 그리고 생태유해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묶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저 지금 화평법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래 유독물질의 지정은 화평법에서 했었죠. 그쵸? 화학물질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물질을 가지고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를 진행을 해서 그 물질이 유독물질인지 뭐 다른 물질들인지 이렇게 규제 물질을 이제 지정하는 그게 이제 화평법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화평법입니다. 화평법 개정전을 보시면 우리가 유독물질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우리가 이 유독물질이 세 가지 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유해성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정의가 삭제가 됐습니다. 화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정의가 이제 없어요. 다만 인체급성 유해성, 인체만성 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 요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인체 등 유해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정 용어가 그렇다는 거죠. 인체 등 유해성 물질. 네, 여기서 보시면 인체 등 유해성 물질 분류체계 차등화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우리가 이 지정체계가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확대가 됐죠. 피부 부식성
구분이 원래는 A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B하고 C로 분류되는 애들도 인체 등 유해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원래 피부 부식성 A 물질만 우리가 유독물질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B, C도 인체 등 유해성 물질이다 라고 지정을 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추가가 된 게 있어요. 네, 특정 표적장기 독성 단회 1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체 등 유해성 물질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 기준이 추가가 됐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분류들이에요. 원래 이제 유독물질 지정 그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분류체계 차등화라는 게 뭐냐면 다르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로 일원화돼 있던 거를 그 유해성에 따라서 인체 급성인지, 인체 만성인지, 생태 유해성인지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거다. 보시면 고유번호, 우리 이 고유번호 유독물질의 고유번호였죠. 유독물질의 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부분이 이 소번호죠. 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고유번호는 같아요. 그쵸? 근데 소번호가 다릅니다. 소번호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봤더니 분류가 달라요. 분류가 달라지면서 각각의 우리가 인체 등 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 사항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소번호 다른 건 똑같아요. 네, 고유번호 같고 예전에는 우리가 고유번호 하나에 물질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요 물질 들어간 혼합물 그리고 이제 함유량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소번호가 각각 들어가면서 보시면 인체, 급성, 만성, 생태 요게 각각 다 다르죠. 달라요. 심지어 하나의 이 인체 급성 유해성에 대해서도 뭐가 다르죠? 함유량이 달라요. 그쵸? 이렇게 소번호로 그룹핑을 했어요. 각각의 함량이 다르고 어디 유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에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소번호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세세한 카스 번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고유번호 요거를 썼었지만 내 물질이 크로믹 애시드다 라고 하면 인체급성 유해성은 혼합물 함량이 1%고 만성은 0.1%고 생태 유해성은 25%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소번호 3은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그쵸? 근데 2번은 보시면 인체급성 유해성이 없어요. 만성하고 생태만 있을 뿐이죠. 근데 1번은 3번하고 똑같이 세 개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인체급성 유해성 함유량이 달라요. 그쵸? 이렇게 되면 소번호 3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유독한 물질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래도 이 물질이 유독물질이었지만 이 유독물질 지정체계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같은 고유번호 안에서도 함유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던 사업장들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유량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화학물질 화평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화학물질 관리법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해화학물질, 화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라는 단어 그게 삭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화관법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정의가 있었어요. 근데 화관법은 없어지진 않고 약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독물질이 우리 이번에 인체급성, 인체만성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사고대비물질 원래 있었던 거 이렇게 4개가 모여서 우리가 화관법에 유해화학물질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유해화학물질이었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뭐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정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용도 중심의 관리, 이 허가, 제한, 금지는 용도 중심의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개정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유독물질은 이렇게 3개로 바뀌었고 우리가 사고 대비 물질은 그대로 가져와서 요게 이제 유해화학물질이 되면서 이거는 원래 있었죠. 우리 유독물질일 때도 수입신고했었어요. 이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도 수입신고합니다. 인체 등 유해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체 등 유해성 물질의 수입신고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유해화학물질 원래 영업허가 받았었어요. 그쵸?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받아야죠. 근데 이번에 새로 바뀐 게 영업신고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 자세한 건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업허가 하면 원래 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원래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허가와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제한 허가 금지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우리 화관법. 화관법 중에 하나 확인명세 있었죠. 확인명세서가 원래 제조 수입자가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화관법에도 이 선임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조사가 확인명세서를 수입자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평법하고 똑같아진 거죠. 화평법도 수입자를 대신해서 해외 제조사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이 이 확인명세도 수입자 대신 해외 제조사가 확인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 우리 확인명세 제출할 때 같이 내는 LOC 양식이 바뀌었겠죠. 우리 LOC 양식 원래 기존 양식에 유독물질이라고 되어 있던 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지정체계가 인체급성, 인체만성, 그리고 생태유해성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 유독물질이 3가지로 바뀌었다. 요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OC는 지금까지 이제 받아서 뭐 확인명세 제출하셨으면 뭐 다시 안 받아도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받으실 거. 앞으로 받으실 거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 양식을 받으셔도 돼요. 올해 말까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아예 받으실 때 개정된 양식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영업허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새로 생긴 게 이 최하위 규정 수량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업신고라는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원래 있던 상위 규정 수량, 하위 규정 수량, 그 다음에 우리가 최하위 규정 수량이 생기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 하위 규정 수량 이상이면 영업허가, 그리고 최하위 규정 수량 이상이지만 하위 규정 수량보다는 못 미치는 미만이면 우리가 영업신고, 그리고 이거 최하위 규정 수량보다 더 적은 양이다. 그러면 면제입니다. 의무가 면제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미 뭐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쓰고 계신 사업장은 똑같아요. 전이랑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원래 되게 적은 유해화학물질을 양을 쓰더라도 막 영업허가 받아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법 제도 자체가. 그 정도 적은 양, 아주 미량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그런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신고자의 이제 신설된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기술인력 선임은 제외가 되고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1명만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우리가 바뀐 부분
대해서 본인의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 원래 했던 것들 있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도 이제 뭐 기술인력 관리자, 뭐 담당자, 종사자 이런 분들의 안전교육 의무는 아직까지도 실시의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우리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에 대해서도 영업허가를 다 받았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영업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영업허가 받았는데 그럼 영업신고 다시 해야 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이미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업허가를 받은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화관법 변경사항 중에 하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자의 고지 의무인데요. 실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시약 판매업 하시던 분들은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시약 판매업에서 원래 이 고지 의무가 있었죠. 근데 시약 판매업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유해화학물질 판매자는 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요 고지 내용,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하위 사용자한테. 여기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등이라고 했죠. 등.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말고도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도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하고 단서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29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 경우 29조에 따라 정보 제공 이게 뭐냐? 제가 초반에 이제 정보 전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별지 25호, 26호예요. 이 별지 서식 25호 또는 26 플러스 MSDS에 대해서 이제 정보 전달을 했으면 요거는 따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유해화학 물질 정보죠. 그리고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별지 서식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 화평법 정보 전달하신 분들은 별도로 이 유해화학물질 판매자의 고지 의무는 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정된 사항의 이제 화평법, 화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화평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고제도가 바뀌면서 기준 톤수가 달라졌죠. 0.1톤에서 1톤으로 바뀌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고는 원래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정보 공개가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비즈니스적으로 정보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해외 제조사들이 계세요. 그쵸? 보통 우리 신고는 물질 양이 적다 보니까 개발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제조사들은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인지 없이 물질 정보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 텐데 이제 그게 정보 공개가 됐을 때에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관련 이제 체계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영업 허가나 이제 새로 신설된 영업 신고 그리고 면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자기 이제 취급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모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한 번씩 챙겨보셔야 되는 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MSDS 개정. 그 유예기간이 우리 내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MSDS 제도 제출제도 있잖아요. 그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에 끝납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1톤 미만 MSDS 유예기간이 이제 내년 1월 16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MSDS에는 모두 MSDS 제출번호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15번 법적 규제 현황이 화평법이 새로 들어가는 게 개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MSDS에 대한 개정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 뭐 상담하실 부분들이 있다.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캠토피아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